과거를 숨긴 채 평범한 사서로 살아가던 탈북 여성 강지우. 하지만 그녀의 몸속에는 국가가 길러낸 최정예 특수요원의 본능이 잠들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부패한 권력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덫을 놓는다. 단순한 차량 검문은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처절한 사투로 변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마침내 그녀의 잠자던 야성이 깨어난다. 그녀는 사냥감이 되기를 거부하고 이제 스스로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한다.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 전체에 쫓기는 가장 위험한 용의자가 되었다. 그녀를 쫓는 냉철한 천재 형사 최동욱. 과연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히고 짓밟힌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두 사람의 위험한 추격전 끝에 기다리는 운명은 무엇일까? 강원도의 안개가 자욱한 산골마을. 강지우는 낡은 군립도서관의 사서로 유령처럼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북에서 함께 넘어온 늠름한 풍상의 백두만이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필사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평범한 삶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지냈다.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었다. 지우는 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낡은 트럭을 몰고 읍내로 향하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 조수석에 앉은 백두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듯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바로 그때 뒤에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였다.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친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탈북자라는 꼬리표는 늘 그녀를 잠재적인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차를 갓길에 세웠다. 차에서 내린 경찰은 2명이었다. 나이가 많고 노골적으로 위압적인 김경사와 젊고 불안해 보이는 이순경. 그들의 질문은 처음부터 이상했다. 그들은 면허증이나 등록증을 요구하는 대신 그녀의 사적인 것을 캐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이 근처에는 연고도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사나? 김경사의 눈빛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차량 검문이 있겠습니다. 잠시 차에서 내리시죠. 지우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김경사가 마치 실수인 척 그녀를 강하게 밀쳤다. 그녀의 몸이 낭떠러지 쪽으로 휘청거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순식간에 균형을 되찾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해서 오히려 두 경찰을 놀라게 했다. 조심하셔야죠. 경찰 아저씨.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온몸의 감각은 이미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차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순경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운전석 밑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다. 하얀 가루가 담긴 봉지. 이게 뭐야? 탈북자 주제에 감히 마약까지 해. 당장 체포해.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들이 수갑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오는 순간 지우는 알았다. 여기서 순순히 잡혀가면 그녀는 세상에서 조용히 처리될 것이다. 그 순간 지난 10년간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그녀의 본능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김 경사가 그녀의 팔을 잡아채는 순간 지우는 몸을 낮추며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팔을 꺾어버렸다. 악한 한은 비명과 함께 그의 손목 관절이 탈구되었고 수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인연이 당황한 이순경이 테이저건을 뽑아 들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정확한 동작으로 그의 손목 급소를 가격했다. 테이저건을 놓친 그를 그녀는
그 자신의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이제 남은 것은 탈구된 손목을 붙잡고 총을 뽑아당김 경사뿐이었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그녀의 괴물 같은 움직임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서려 있었다. 지우는 미끄러운 빗길과 열려있는 차문을 이용하여 그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리고 한순간의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북에서 수천 번 반복 훈련했던 근접 전투 기술 큐시 그 자체였다. 그녀는 총을 든 그의 팔을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목에 있는 경동맥을 정확히 압박했다. 김경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은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안개 자욱한 산길 위 2명의 경찰이 쓰러져 있었다. 지우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저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을 뿐이다. 그녀의 몸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경찰차의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뽑아냈다. 그들이 자신을 공격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그들의 무정의는 챙겼지만 총에는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라 생존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트럭에 올라타 미친 듯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김경사는 지우가 일부러 남겨두고 간 무정이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긴급 상황, 검문 중이던 신원 미상의 탈북 여성에게 피습 순찰차 블랙박스 및 장비 탈취 후 도주 용의자는 고도로 훈련된 간첩으로 추정됨 반복한다. 간첩으로 추정됨 그의 거짓 보고는 한 명의 피해자를 순식간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망자로 둔갑시켰다. 그 시각 지우는 빗속을 하염없이 달리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차가운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했던 삶도 이제 끝났다. 그녀는 이제 경찰을 공격하고 도주한 간첩 혐의를 받는 전국적인 수배자가 되었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메모리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 그리고 조수석에서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백두를 보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에게 쫓기는 외로운 사냥감이 되었다. 과거의 망령이 마침내 그녀를 따라잡은 것이다. 지독한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우가 고도로 훈련된 간첩부로 지목되고 전국에 공개 수배가 내려졌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져 서울지방경찰청 내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그리고 이 희대의 사건을 해결할 책임자로 경찰 내에서도 천재이자 이단아로 불리는 한 남자가 지목되었다. 광역수사대 특수범죄수사과 최동욱 경감. 그는 달아빠진 가죽 재킷에 며칠은 밤을 샌 듯한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볼 듯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과거 조직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다 동료를 잃은 깊은 상처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믿지 않는 냉소적인 천재 형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키 165cm의 마른 체구의 여자가 건장한 무장경찰 2명을 맨손으로 때려 눕히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 말인가 최동욱은 브리핑 내용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을 이끌고 사건이 벌어졌던 강원도의 산길로 향했다. 현장은 이미 지역 경찰에 의해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동욱의 눈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땅에 남은 타이어 자국과 주변의 미세한 흔적들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용의자는 경찰을 공격한 게 아니야. 정확히는 방어한 거지.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급소를 공격했지만 치명상은 피했어. 제압을 위한 완벽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야. 그리고 총이 아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만 가져갔다. 이건 살인이나 강도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이건 증거 수집이야. 그는 용의자를 간첩이 아닌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로 프로파일링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지우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도주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트럭을 버리고 북에서 배운 생존 기술을 이용해 인적이 드문 산과 숲을 통해 이동했다. 그녀는 낡은 태블릿 PC로 경찰차에서 빼낸 블랙박스 메모리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두 경찰이 그녀의 채 마약을 숨기고 그녀를 조용히 처리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가지고 경찰에 자수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이 경찰 조직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와 최동욱의 보이지 않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최동욱은 천재적인 프로파일링 능력으로 그녀의 예상 도주 경로를 예측했다. 그녀가 대도시의 CCTV를 피하고 과거의 연고지를 향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우며 그의 예상을 교묘하게 벗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을 쫓는 이 형사가 다른 경찰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간첩으로 단정 짓지 않고 사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최동욱만이 알아챌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단서들을 의도적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가 덮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 PC방에 두 경찰의 비리 사실을 암시하는 익명의 제보 메일을 남겨두는 시기였다. 최동욱의 수사망은 점점 그녀를 향해 좁혀왔다. 마침내 그의 팀은 지우가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사차를 덮쳤다. 그곳에서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지우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그들을 따돌렸지만 아슬아슬한 순간의 연속이었다. 특히 그녀의 곁을 지키던 백두가 미리 경찰의 접근을 감지하고 짖어준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최동욱은 아주 짧은 순간 그녀와 직접 마주쳤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잔인한 간첩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마리 상처 입은 짐승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마저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서울로 돌아온 최동욱은 상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사건의 피해자인 김 경사와 이 순경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김 경사의 아내 계좌로 거액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유력 정치인인 윤태섭 의원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간첩 사건이 아니었다. 유력 정치인이 얽힌 거대한 비리 사건의 은폐 공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지우는 그 진실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핵심 증인이자 제거 대상이었다. 최동욱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진실을 덮고 상부의 명령대로 강지우를 체포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과거 자신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거대한 시스템에 다시 한번 맞서 싸울 것인가? 그가 어두운 사무실에서 고뇌하고 있을 때
그의 컴퓨터로 또 다른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지우에게서 온 것이었다. 만나고 싶다는 짧은 메시지, 그것은 명백한 함정일 수도, 혹은 진실로 향하는 유일한 문일 수도 있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경계는 이미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조직의 명령에 따라 피해자를 사냥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에 반역하여 사냥감과 함께 진짜 괴물을 사냥할 것인가? 그의 결정에 이제 모든 것의 명운이 달려 있었다. 최동욱은 강지우가 보낸 메시지를 내려다보았다. 내일 자정. 남산타워 혼자와 전형적인 함정의 교본이었다. 그의 팀원들과 직속상관인 이 부장은 결사 반대했다. 최경감. 지금 자네가 쫓는 건 국가를 위협하는 간첩이야.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셈인가 절대 허락 못해. 하지만 동욱의 생각은 달랐다. 이것은 함정이자 동시에 진실로 향하는 유일한 문일지도 몰랐다. 그는 결국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모든 감시를 따돌린 채 홀로 약속 장소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낡은 오피스텔. 그곳은 지우의 아버지가 오래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둔 비밀 안가였다. 지우는 창밖으로 자신을 희대의 간첩으로 몰아가는 뉴스 보도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이 거대한 음모에 혼자서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쫓는 형사, 최동욱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의 과거, 그의 성향, 그리고 그가 해결했던 사건들까지. 그녀는 그의 눈에서 죽은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정의를 향한 외로운 갈망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한 형사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의 발치에서 백두가 주인의 긴장을 느낀 듯 나지막이 낑낑거렸다. 자정의 남산타워. 수많은 연인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그곳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동욱은 약속 장소에서 경치를 보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바로 그때 그의 귓게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오셨네요. 형사님,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지우였다. 그녀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그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몇 가지 암호를 통해 그가 정말 혼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를 타워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두 사람의 팽팽한 탐색전이 시작되었다. 왜 날 불렀지 자수라도 하려고 자수하면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있긴 한가요? 최동욱 형사님 당신조차. 서류상으로는 날 간첩으로 보고 있을 텐데요. 그녀의 날카로운 방역에 동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의 일부만을 보여주었다. 두 경찰이 윤태섭 의원을 위해 자신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부분만. 이 사건의 배후에요. 아마 당신 선에서 수사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그러니 이쯤에서 좇는 걸 그만두세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경고예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인파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다. 동욱은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윤태섭 의원이라는 거대한 이름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이 진실을 묵살하고 상부의 명령대로 그녀를 계속 쫓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 동료의 죽음처럼 자신 역시 위험에 빠질 것을 각오하고 이 거대한 벽에 부딪혀 볼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공식적인 수사와는 별개로
비밀리에 윤태섭 의원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인맥들을 총동원하여 윤 의원의 과거 행적과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회장으로 있는 태상그룹과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다. 한 발만 헛디뎌도 그의 경찰 인생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는 지우와 다시 접촉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그녀가 단서로 남겼던 오래된 시집의 한 구절을 이용했다. 그는 특정 온라인 독서 포럼에 그 시집에 대한 감상평을 가장하여 그녀에게만 보내는 암호 메시지를 남겼다. 당신을 믿소. 돕고 싶소. 하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하오. 며칠 뒤 지우는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녀의 도박이 성공한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이 외로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안전한 통신 방법을 제안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망자와 그녀를 쫓는 형사의 기묘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는 시스템 내부의 눈과 귀가 되었고 그녀는 시스템 밖에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유령이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조는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지우는 윤 의원이 차명 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려는 정황을 포착하여 그에게 알렸다. 동욱은 이 정보를 직접 수사하는 대신 자신과 관련 없는 금융범죄수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국세청의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윤 의원의 자금 흐름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그는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파트너십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날 밤 동욱은 자신의 차 안에서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지우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헌터와 고스트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렀다. 그들의 대화는 철저히 정보 교환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고 동욱은 어두운 도시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 없는 이 도망자에게 기묘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이 평생 지켜온 모든 규칙을 어기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우는 어두운 안개에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믿지 말라고 훈련받았던 경찰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파트너십, 한 걸음만 삐끗해도 두 사람 모두 파멸에 이를 수 있는 너무나도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최동욱과의 공조로 작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윤태섭 의원의 방역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했다. 그는 강지우를 직접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그녀의 마음을 공격하기로 계획했다. 그의 목표는 지우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친구라고 믿는 존재, 또 다른 탈북자 박민희였다. 민희는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우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자 그녀가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유일한 친구. 하지만 민희에게는 아픈 남동생이 있었고 동생의 천문학적인 수술비는 그녀의 목을 옥죄고 있었다. 윤태섭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협박 대신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을 내밀었다. 윤태섭 의원님께서 내 동생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 주시겠단다. 해외 최고의 의사를 데려와서라도 반드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대신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돼. 그 작은 부탁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를 배신하라는 것이었다. 민희는 우정과 가족의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동생을 선택했다. 그날 밤
지우는 민희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지우야, 나 좀 도와줘. 민수가 갑자기 위독해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제발 한 번만 와서 민수 얼굴 좀 봐줘. 최동욱은 함정이라고.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내 유일한 친구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외면할 수 없어. 그녀는 동욱의 만류를 뿌리치고 민희가 알려준 병원의 한적한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친구가 아닌 윤태섭의 하수인들이었다. 동시에. 동욱의 상부에는 간첩 강지우가 접선 장소에 나타났다는 거짓 제보가 들어갔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지우는 괴물 같은 실력으로 그들을 상대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그리고 그녀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다. 주차장 한쪽 구석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친구 박민희가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배신, 그 단어가 수만 개의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친구의 배신을 목격한 그 충격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봉인되어 있던 또 다른 과거의 기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파고들었다. 10년 전 평양, 자신에게 늘 다정했던 아버지의 직속 부하, 그녀가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한 고위 장교. 그가 그들의 집을 방문했던 마지막 날,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서늘했다. 그리고 그날 밤 군인들이 닥쳐와 집을 뒤지고 부모님을 반역자라는 죄명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그 삼촌이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다. 과거의 배신과 현재의 배신이 겹쳐지며 그녀의 정신이 무너져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끼익! 최동욱의 차가 미친 듯이 달려와 그녀를 덮치려던 마지막 괴한을 들이받았다. 그는 지우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몰래 그녀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동욱은 지우를 부축하여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기 직전이었다. 새로운 안가로 돌아온 지우는 이전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환멸의 냉기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하는 동욱마저 밀어냈다. 봤죠, 이게 인간이에요. 결국 다 똑같아, 믿으면. 배신당할 뿐이야. 당신도. 나도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상처를 통해 완벽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그녀는 다시 자기 자신만의 고독한 성 안으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얼음벽 뒤로 숨어버렸다. 윤태섭은 지우를 잡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는 영혼이 부서진 강지우는 더 이상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다. 그가 또다시 그녀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어두운 안개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아픔을 느낀 듯 백두가 조용히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긴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그 만년필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배신은 그녀의 심장을 부서뜨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안에 있던 또 다른 무언가를 깨웠다. 그것은 뜨거운 분노나 정의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잔인한 복수심이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국가의 비리를 파헤치는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마지막 믿음마저 짓밟은 자들에 대한 그녀의 지독한 개인적인 전쟁이 되어버렸다. 차 안에서 그녀가 있는 건물의 불빛을 지켜보던 동욱은
그녀의 다친 마음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을 야기한 진짜 적, 윤태섭을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혹은 완전히 파멸시킬 터였다. 친구의 배신은 강지우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안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차가운 회색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최동욱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지만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했다. 이제 그만해요. 형사님, 어느 날 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싸움 나 혼자 할게요. 당신까지 끌어들여서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당신도 봤잖아요. 저들은 괴물이야.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지.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것은 그를 위한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방어 기제였다. 동욱은 대답 대신 자신의 낡은 책상 서랍 속 사진 한 장을 떠올렸다. 경찰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아버지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파트너. 그 파트너는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다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 내게도 지켜야 할 정의가 있어. 동욱이 나지막이 말했다. 과거에 내 아버지는 동료를 지키지 못했지. 하지만 나는 내 파트너를 혼자 사지로 내몰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만큼 단단하고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은 그의 진심이 그녀의 얼음 벽을 조금씩 두드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그렇게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윤태섭 의원은 강지우가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북한의 한 고위급 장성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남북 경협을 명분으로 한 거대한 불법 무기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 거래의 마지막 단계가 며칠 뒤에 열릴 국제안보 포럼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 거래만 성공하면 그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손에 쥐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터였다. 그는 강지우라는 작은 불씨가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위협할 것이라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안개 홀로 남겨진 지우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있지만은 않았다. 배신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도끼와 생존 본능을 깨웠다. 그녀는 이제 정의가 아닌 복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단서, 낡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만년필이었지만 아버지는 늘 이 펜으로만 중요한 기록을 남기곤 했다. 그녀는 펜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샅샅이 살펴보았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던 백두가 갑자기 일어나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녀석은 지우의 낡은 책가방으로 다가가 그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집 한 권을 앞발로 긁었다. 백두야, 왜 그래? 지우가 시집을 꺼내 들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어릴 적부터 읽어주셨던 윤동주의 시집이었다. 백두는 시집의 특정 페이지를 계속해서 킁킁거렸다. 지우가 그 페이지를 펼치자 책갈피처럼 꽂혀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린 시절의 그녀와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한 구절.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시였다. 지우는 무심코 그 글귀를 만년필 끝으로 따라 써보았다. 바로 그 순간 만년필의 뚜껑 부분에서 아주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나왔다. 자외선 라이트였다. 그녀는 방의 모든 불을 끄고 만년필의 빛을 시집의 페이지에 비추었다. 그러자 평범해 보였던 시의 행간 사이로 보이지 않던 글자들이 유령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잡한 숫자와 기호로 이루어진 암호였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 메시지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무기력함을 떨쳐내고 미친 듯이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모든 암호 체계와 그와 그녀만이 아는 추억들을 총동원했다. 같은 시각 최동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립된 채 싸우고 있었다. 윤태섭 의원의 압력으로 그의 직속상관은 강지우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종용했다. 최의 경감. 이건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덮어. 이건 명령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눈으로 진실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는 명령 불복종으로 정직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 강지우의 아버지 강민혁이 사망할 당시 그가 마지막으로 수사하고 있던 사건 파일을 찾아냈다. 태상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하지만 그 사건은 강민혁의 사망과 함께 의문스럽게 종결되어 있었다. 동욱은 그 사건 파일 속에서 지금은 사라진 한 유령 회사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마침내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바로 윤태섭 의원이 북한과의 경협 사업을 위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는 해외의 한 무기 중개상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10년 전 강지우의 아버지는 윤태섭의 반역 행위를 포착했고 그 진실을 밝히려다 제거당했던 것이다. 동이틀 무렵 마침내 지우는 아버지의 암호를 풀어냈다. 암호가 가리키는 것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오래된 개인 금고 번호와 그 금고를 열기 위한 비밀번호였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만 했다. 혼자서 이 위험한 금고를 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르는 그 형사를 다시 한번 믿어볼 것인가? 그녀는 최동욱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열쇠를 찾았소. 문을 열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다음 날 두 사람은 변호사와 고객으로 위장하여 은행의 지하 비밀 금고실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와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두 개의 열쇠를 합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그들 앞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묵직한 철제 금고문이 10년의 세월을 머금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비밀 장부, 엑스파일이 잠들어 있었다. 장부는 단순한 회계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윤태섭 의원이 태상그룹을 등에 업고 저지른 온갖 추악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불법 무기 거래 내역, 해외 비자금 조성 기록,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목록,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파헤치려다 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동욱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장부의 마지막 부분에는 강민혁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듯한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 윤태섭이 나의 뒤를 쫓고 있다. 그는 내가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알아챘다는 것을 눈치챘다. 바로 15년 전, 여기자 최수진의 죽음에 대한 진실. 최수진, 그것은 바로 최동욱의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15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강민혁의 기록은 그것이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당시 탐사 보도 전문 기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윤태섭과 태상그룹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다가 그들의 비밀을 너무 깊이 알아버렸던 것이다. 윤태섭이 그녀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 나를 죽이려 한다. 아들아, 부디 정의를 포기하지 마라. 장부에는 강민혁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또 다른 암호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 동욱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평생을 짓눌러왔던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의 배후에 바로 윤태섭이라는 거대한 악마가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강지우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그의 처절한 전쟁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손에는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쥐어졌다. 그들은 윤태섭이 국제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바로 그날, 모든 언론과 전 세계의 외교 사절단 앞에서 그의 모든 죄악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윤태섭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이미 최동욱과 강지우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배신자 박민희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민희의 동생을 인질로 잡고 그녀를 시켜 지우를 마지막 함정으로 유인하라고 협박했다. 강지우를 데려와. 그럼 동생은 살려주지. 하지만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을 품으면 내 동생은 장기 밀매업자들한테 팔려가게 될 거다. 민희는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친구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우에게 연락하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윤태섭의 지시대로 인천항의 한 폐공장으로 그녀를 불러냈다. 지우는 그것이 함정임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다. 민희 역시 이 거대한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욱에게 알리지 않고 백두만을 데리고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폐공장 안에는 윤태섭과 그의 하수인들, 그리고 인질로 잡혀 공포에 떨고 있는 민희가 있었다. 왔구나. 강민혁의 딸, 그 장부는 어디에 있지? 민희 씨부터 풀어줘요. 그럼 넘겨주지.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는 순간 공장 바깥에서 총성이 울렸다. 최동욱이었다. 그는 지우가 남긴 메시지를 보고 그녀가 혼자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경찰 특공대를 이끌고 온 것이다.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격전과 격투가 벌어지는 혼란의 한가운데서 윤태섭은 민희를 인질로 잡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리겠다. 바로 그때 지우의 곁을 지키던 백두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윤태섭의 팔을 물어뜯었다. 윤태섭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민희를 놓치는 순간 지우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아버지에게서 배운 마지막 기술로 그를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태섭과 그의 하수인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동욱은 지우에게 달려와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다시는 혼자 위험한 짓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도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윤태섭의 비밀 장부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그와 결탁했던 모든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지우의 아버지 강민혁의 모든 누명은 벗겨지고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최동욱의 어머니 최수진 기자의 죽음 또한 재수사가 시작되어 그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에게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지우는 배신자였던 친구 박민희를 찾아갔다. 그녀는 동생의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그녀를 용서해 주었다. 너도 피해자였으니까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운 그녀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동욱은 지우를 그녀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국립현충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님께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싶어서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우야, 네가 내 아버지를 대신해 지켜왔던 그 정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지키고 싶다. 내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 걷고 싶어. 나와 결혼해 주겠어.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정의와 복수, 그리고 지독한 운명으로 얽혔던 두 사람. 그들은 이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치유제가 되어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었다. 윤태섭 의원의 체포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산 게이트의 서막에 불과했다. 강지우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비밀 장부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윤태섭과 결탁했던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과 기업가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골마왔던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스럽지만 정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몇 주 후 국가정보원과 정부는 공식적인 추모식을 열었다. 10년 전 반역자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NIS 블랙 요원 강민혁, 그리고 15년 전 진실을 파헤치다 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했던 탐사보도 전문기자 최수진, 두 사람의 명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추모식에는 강지우와 최동욱이 유가족 대표로 나란히 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다. 그것은 승리의 자리가 아니었다. 정의가 너무나도 늦게 도착한 슬프고 엄숙한 자리였다. 추모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부모님의 묘비 앞에 나란히 섰다. 지우는 아버지의 묘비에 그가 가장 좋아했던 소박한 들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가 지키려 했던 진실, 세상에 전부 알려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동욱 역시 어머니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야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렸네요. 과거의 망령에 쫓기던 두 외로운 영혼이 비로소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며칠 뒤 지우는 박민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민희의 남동생은 최동욱이 익명으로 지원한 후원금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민희는 지우를 보자마셔 침대 아래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년이야.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 지우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일어나. 너도 피해자였어. 윤태섭이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 용서. 그것은 배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과거의 아픔을 마주하고 그것을 끌어안을 용기를 낸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그녀에게는 새로운 질문이 주어졌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국가정보원에서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요원이 되어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저는 제 아버지처럼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햇빛 아래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며 살고 싶어요. 그녀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을 모아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작은 비영리 탐사보도 재단, 진실 찾기를 설립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작지만 단단한 등불 같은 존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최동욱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았다. 그는 승진 제안을 거절하고 경찰 내부의 비리를 감찰하는 감사관실로 자리를 옮겼다. 시스템 밖에서 싸우는 대신 시스템 내부에서부터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더 어렵고 외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첫 번째 평화로운 휴일이 찾아왔다. 동욱은 지우를 데리고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던 강원도의 산골 마을로 향했다. 그녀가 살던 낡은 도서관, 그리고 그녀가 도망쳤던 그 구불구불한 산길. 그곳에는 더 이상 공포의 기억 대신 맑은 공기와 푸른 숲의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 저 멀리 펼쳐진 산맥을 바라보았다. 나는 너라는 진실을 쫓다가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을 찾았어. 동욱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지우,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내 옆에서 평생 함께 빛이 되어주겠어. 그의 청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도 진실하고 굳건했다. 지우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1년 후 강지우가 설립한 진실 찾기 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 보도 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최동욱은 경찰 내부 개혁을 이끌며 많은 젊은 경찰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서울의 화려함을 떠나 강원도의 작은 시골집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곁에는 이제는 평화롭게 마당을 지키는 늠름한 백두가 함께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햇살이 쏟아지는 한적한 산책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상처가 없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한 깊은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지독한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유일한 진실이자 영원한 빛이 되어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